네, 오늘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 들여다보고 한 걸음 더 빠삭하게 들여다보는 빠삭한 경제 마련했습니다. 네. 경제의 빠삭한 이분입니다. MBC 양효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이라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뉴스 바사삭 그다음에 빠삭한 경제 하니까 네. 이제 튀김이 좀 생각나는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날도 꿉꿉한데 예. 좀 뭔가 튀겨 먹고 싶고. 아직 점심 안 먹었거든요. 염경 기자는 좀 일찍 가서 좀 먹고 오던데. 네, 일단 폭식을 부르는 네. 코너 이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벙카이브님이 빠삭한 경제라는 탈을 쓴 딩딩대학 네, 뉴스 그렇죠. 네. 바사삭 사실상 콜라보 속을 까보면 네, 출발합니다 하셨어요. 네. 벌써 양 총장님 어서 오세요. 심은정님이 하셨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좀 꿈틀대고 있는 걸 좀 가져와봤습니다. 꿈틀꿈틀. 네. 지렁이도 아니고. 네. 뭐가 지금 꿈틀거리고 꿈틀대는 있나요? 게 바로 이제 가계부채. 가계부채. 이게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계부채는 항상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폭탄 돌리기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많이 뽑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자취를 한번 감췄었습니다. 이게 살짝. 네, 살짝,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실상 지금 그 고금리의 빚을 더 낸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금리가 그래서 너무 높으니까 빌리고 네. 싶어도 못 빌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갚아 나가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 둔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금리가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했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좀 이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원래 가계부채가 네. 그러니까 빚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경제에서는 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레버리지 얘기도 항상 하고 맞습니다. 근데 빚이 없으면 뭘 늘릴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계부채가 이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잘 쪼개 보면은 그 안에 상당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주담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의 내용을 네. 좀 들여다 보니까 네. 주담대가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거의 뭐 한 달 새 7조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7조요? 가파르게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주담대가 3월부터 거의 한 넉 달째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달마다 이제 증가폭이 좀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특히 이제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네. 이제 5대 은행 신규 가계대출표를 한번 가져와 네. 봤는데요. 이거 보면은 일단 이제 증가율 자체가 뭐 60.4%에 뭐 28.9%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 총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빨간색이 지금 2023년 상반기고 1년 전하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늘고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좀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1,062조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계대출 잔액이 1,062조 원인데 그래서 이게 역대 최대 수치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감원장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불안한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그래프만 봐도 막대기가 막 빨간색이고 그렇죠. 굉장히 예. 키가 높아지니까 네.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담보로 주택을 내놓은 거고 네. 이제 부동산이랑도 좀 시장이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이제 고가의 집을 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수치를 보면은 2023년으로 오면서 사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이거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또 영끌족들이 살아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매매가 늘어나면서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융 부분에 주택 담보대출이 늘어난 형태로 통계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게 그냥 자기 돈으로 다 살 수는 없고 맞습니다. 대출도 늘어난 지금 이렇게 뭐 보는 은행하고 거죠.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뭐 화장실하고 소파까지는 뭐 은행이 가져가고 뭐 거실이냐 화장실이냐 그렇죠. 이런 그게 차이가 좀 차이가 있죠. 있는 네, 겁니다. 네. 항상. 근데 이게 대출이 이제 늘어난 걸 좀 보면은 사실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도 있었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이제 정책 금융 상품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면서 사실 주담대가 늘었다라는 이제 주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 좋아졌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시그널이 있는데 네. 이게 예전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다른 대출, 그러니까 은행권의 신용대출,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의 다른 주담대나 신용대출도 같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못 불리는 분들은 제2금융권 가거나 네. 주담대에서 좀 부족하면 이제 신용대출도 좀 신용대출도 좀 좀 메꾸고. 끌어오고 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은행권의 주담대는 늘었는데 실제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6천억 원이 감소한 걸로 아,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일단 주담대를 통해서 자기 집을 새로 사기 위한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아니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빼주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았거나 네. 아니면 생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주담대의 형태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정부에서는 사실 하반기부터 원래 하느니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전세라고 불리는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사이에 쏟아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빼주는 전세금하고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하고의 차이를 다시 빚으로 막거나 이 갭을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 돈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DSR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규제에서 DTI라는 좀 덜 강한 규제로 갈아타고 비율도 늘려줬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지금 안 좋은데 더 이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를. 올 들어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 바닥을 찍은 뒤 다시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8조 2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월 한 달 만에 1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이게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그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문제는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대출 가능 범위를 정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원금을 뺀 이자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금리 4%, 만기 30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3억 5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른 LTV나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심사 네, 부총리님 그 설명에 대해서는 그 저도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이미 세계 주요국 중 1위입니다. 세계 네. 주요국 중 1위다. 네. 그런데 이 가계대출의 증가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늘어난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좀 무게가 실리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주담대 늘었으니까 부동산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근데 실제 건설 현장을 보면은 사실 뭐 진짜 뭐 시쳇말로 곡소리 난다고 하거든요. 곡소리요? 네, 이 중견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들은 사실 지금 폐업이 굉장히 쌓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사 폐업이 지금 250곳에 달했는데 거의 12년 만에 최고치고요. 사실 이제 지난 5월에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좀 알려진 이 중견 건설사 신일이 또 법정 관리 신청하기도 네. 했거든요. 이게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된 건설사인데 요번에 미수금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법정 관리 신청을 아이고. 했습니다. 이런 네. 걸 보면 과연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시장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격차라고 하죠. 갭이 맞습니다.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 양극화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고 최근에 사실은 제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현장 건설 경기가 이제 금융권으로 조금 이제 번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큰 어떤 단위의 사업장에서 초기 대출,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PF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금융권의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악재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네, 있죠. 새마을금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극약 처방으로 진정세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GS건설 이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좀 불안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커뮤니티나 이런데 이제 네. 이런 대형 건설사 부실 시공 관련해 가지고 각종 밈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제 순살자이, 순살자이. 네. 통뼈 캐슬 뭐 나오고 좀 저는 이 장명을 듣고 네. 역시 해악의 민족이다. 네. 한민족의 이 장명 센스는 기가 막힌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가 생기니까
흐르지오. 흐르지오. 이렇게, 이렇게 그 침수자이 뭐 이런 것도 들었어요. 침수자이 뭐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시니컬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 건설사들이 시공 능력 평가에서 거의 이제 수위를 차지해 왔거든요. 그렇죠. 브랜드로 굉장히 알려진 그렇죠.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존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 더 컸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건설사들 순환 시대인데 결국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하기로 일단 결정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70% 이상 지어진 단지를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5,500억 원의 이제 우발적인 비용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장부를 좀 보면은 GS건설이 굉장히 초우량 건설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어느 정도 요거는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주가는 거의 한 뭐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손실을 입고 있고 2, 3분기에 아직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적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처음부터 잘 지었으면 그렇죠. 예.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네. 좀 우려가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막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집이라는 게 엄청난 자산이기도 하고 생존과 관련돼 있는 곳인데. 그렇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공사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비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 왜냐 다시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이제 벌충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추락한 신인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렇죠. 네,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망가지면서 이 실제로 이제 금융업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회사채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PF 대출을 마냥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차환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롤오버, 계속 만기를 연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도가 확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이게 만기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한 번 더 고비가 남았습니다. 이게 8월 중순에 네. 정부에서 이제 GS건설의 부실공사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행정처분. 네, 근데 그렇죠. 8월 중순에는 이제 행정처분이 확정이 된단 네. 말이죠. 근데 이 부실공사는 굉장히 엄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영업정지에서 더 나가면 이제 등록 말소까지 가는 건데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경우에 타격이 있을 경우엔 다시 또 GS건설을 통해서 금융권의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네. 최근 금융권에서 이 주담대 만기가 네. 아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50년짜리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정책금융 상품에서 아주 이제 약간 뭐 젊은층이라든지 신혼부부 입장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50년으로 해주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근에는 그냥 속속 이렇게 상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NH농협이나 하나은행, 뭐 시중은행들도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40년으로 됐다고 해서 한번 충격을 줬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50년. 40년에서 10년 또 늘어나는 10년 또 늘어난 거죠. 아. 사실 이게 다 관련된 건데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다 은행의 어떤 노림수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상황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50년이라고 하면 이제 반백년 아니겠습니까? 반백년 동안 네, 갚아야 반백년 된다는 주담대인데 네. 이게 2019년에 일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애주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30살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정년까지 한다고 60살까지 치더라도. 일했어요. 네. 근데 퇴직을 했어. 근데 아직 만기가 20년이 더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장기 상품이라고 네. 불리고 사실 이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 하면 집값은 뛰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거 살려는 사람들의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만기를 늘려주는 형태로 사실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데 50년, 그다음에 핀란드는 60년 뭐 이런 식입니다. 스웨덴에서는 105년짜리 105년이요? 네, 105년짜리. 아니 105년이면 네. 아니 할아버지가 빚지고 산 집을 손자가 갚아야 되는 뭐 손주가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제 북유럽 국가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담대가 자손까지 이제 상속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아 뭐 내가 집을 한 채 물려주마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만기가 75년이 남아 있다. 빚까지 같이 그렇죠. 갚아라. 이제 그렇게 하는 구조라서 그럼 손자까지도. 계약할 때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애까지 고려해가지고 계약해야 그렇죠. 이제 되는 자기가 열심히 이제 갚고 차만 갚지 못하는 건 넘기는 건데 원래는 이게 140년까지도 갔었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대출 금액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맞춰지다 보니까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이제 105년으로 제한한 게 이게 105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5년짜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만기가 늘어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세라는 건데 네. 이 시점에서 은행들이 왜 이렇게 만기를 늘리고 있는 건지 좀 그 속내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앞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고객들이 뭐 돈도 없고 근데 집은 사야겠고 하니까 만기를 늘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대출 규제 DSR이라고 보는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회피하기 위한 좀 우회로의 수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강한 규제로 꼽히는 DSR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소득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연봉 대비 이 기간에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그렇죠.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이게 1년 안에 들어오는 원금 이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잘게 쪼개니까요. 원래는 40조각으로 쪼개던 걸 50조각으로 쪼개니까 잘게 분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DSR 40%다. 그러면 원래는 못 받았던 사람이 잘게 쪼개니까 40%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대출이 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거 약간 뭐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쉐리캐스트님이 다 갚으려면 무병장수가 필수다. 그렇죠.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네. 그냥 평생 임대하는 건데 이름만 내 이름일 뿐 네. 비싼 월세를 은행에 내면서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이게 지적을 뭐,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이제 월급 전부를 꼬박꼬박 저축을 하더라도 집을 사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은행에서도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I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으로 몇 년을 모아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게 비율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소득 대비를 했을 때 막 32까지도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아야 집을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만기를 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씩 갚아라 이렇게 만기를 좀 길게 해주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50년 만기라고 잡아도 실제 50년 동안 갚지는 않잖아요. 아까 무병장수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갚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부분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걸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만기가 늘어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도 함께 늘어나는데 하나 이제 예를 들면 5천만 원 직장인이 다른 대출 없다고 했을 때 주담대를 받으면 만기가 30년이면 3억 5천까지 지금 규제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50년으로 늘어나면 4억 3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가 확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3억 5천을 빌렸을 때 이자가 총 이자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50년으로 늘리면 이게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3억 5천 빌리는데 4억 5천 이자 내니까 네. 껑충 뛰게 되는 거고 이거 뭐 중간에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50년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초기에 상환할 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이자 비율이 높고 원금 비율이 작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7년 뒤에 갚는다고 해도 결국은 중도 상환할 때 원금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게 이제 50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만기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게 은행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진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지를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좀 선도적으로 상품을 내놨던 수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고객 주담대 받은 고객 10명 중 9분이 50년 만기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당장 갚는 돈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지만 돌이켜 보면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DSR 규제를 사실은 피해가려고 이런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긴 하고 그렇죠. 예, 또 요거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 잘 따져가지고 신중하게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소식은 사실 어제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이게 네. 4차례 연속 동결한 거예요. 네, 동결 계속했는데 이 기준금리가 지금 3.5%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반기에 중국의 더딘 회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단을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물가가 2%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그 목표가 2%대 네, 중기 시기에서. 그런데 2%대로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금리 정책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하는 발표도 그렇고 다시 3%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계속 경고를 했죠. 이제 네. 연말까지는 3% 안팎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공요금 계속 오르고 있죠. 하반기에. 게다가 이게 지금 2% 나온 게 1년 전에 사실 워낙 거세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2% 나온 거지. 하반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부터 또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시쳇말로 좀 밑밥을 좀 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좀 깔고 그래서 있다. 올라갈 수 있어. 야, 이거 놀라지 잘, 마. 이렇게 놀라지 한 말고. 거죠. 네. 이제 이 미국은 지금 이번 달 한 25일, 26일 FOMC 정례 회의 일정이 있는데 요때 이제 비공개 회의하고 네. 발표하잖아요. 파월 네, 의장이.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차례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뭐 세 차례도 올릴 수 있다 막 하면서 했는데 이제 0.25% 포인트 정도 한 차례 올릴 거다. 베이비 스텝에 대한 이제 전망이 우세한데 네. 일단 세 차례 올린다는 거는 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실 2% 포인트로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75% 포인트까지만 봤는데 뭐 자본시장에서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달러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 안 보인다. 이 격차가 벌어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우려 섞인 게 지금은 안 보인다. 네,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25% 포인트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해도 갑자기 우리가 뭐 달러가 빠져나가고 예전에 이제 외환위기 때 보였던 그런 유동성 위기나 이런 게 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예고를 주고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미국 현지 상황을 리포트한 관련 리포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올랐습니다. 5월보다 1%포인트 둔화한 것으로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1년 전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2% 오르는 데 그치며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27% 급락하는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4.8% 올라 5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5%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온 연준으로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 were anticipating something that was going to show a good bit of progress, and what we got this morning was even better. So, taken broadly speaking, just a really good kind of reading for the soft landing camp. 일단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 고위 인사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는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만큼 이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네. 아유, 미국 소식은 참 네. 우리랑은 상황이 좀 다르고 거기는 물가는 좀 잡힌데 고용은 또 좋고 네. 우리는 좀 또 다른 나라들은 또 상황이 달라서 근데 이 비극의 시작이 이제 고용은 미국만 좋은데 금리는 저희가 또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네.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네. 저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서울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 짓겠다고 나섰어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신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배드타운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단 이제 거점.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는 데서 떨어져 대부분 있죠.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3기도 그랬는데 이게 미니 신도시 안을 보면 서울의 바로 핵심지 강남 압구정에 이걸 이제 들어선다는 거거든요. 압구정에.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압구정이 이제 부동산의 의미도 있지만 대표적인 부촌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대장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층 규모의 12,000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서울시가 진행하는 이른바 뭐 신속 통합 기획, 네. 신통기획이라고 하던데 이게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네, 이 신통기획은 뭐 이름에서도 보면 이제 뭐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한다는 건데 대부분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이유가 이 관청하고에 오며 가며 이게 시간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인데 아예 그러지 말고 테이블에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계획부터 같이 짜자. 같이 하자. 네, 그러면 사실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반려하고 다시 고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제도라서 이 신통기획에 이 압구정 지역의 재개발 6개 구역 가운데 4개가 포함되면서 이제 급물살 타고 있다. 이런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빨리는 되겠지만 지자체랑 함께 하다 보면 의무 사항이 좀 붙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공공개발 이거 대부분 이제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공공자가 붙으면 뭐 하라는 게 많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근책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 원래는 한강변에 35층 이상 못 짓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50층까지 올려준다는 거고 뭐 설계가 굉장히 창의적이면 또 7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런 파격적입니다. 되게.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받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이제 임대주택 이 한 공공임대주택도 전체 세대 한 10%까지는 무조건 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1,200세대가 배정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촌에 공공임대가 생길 때마다 이게 소셜 믹스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단지를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길을 뭐 이상하게 낸다거나 이런 네. 게 많은데 이거는 최대한 적극적인 소셜 믹스를 해서 어느 세대가 공공임대인지 모르게 하겠다는 게 일단은 계획입니다. 네. 네. 이제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미니 순도시라고 지으면 이게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이거는 않을까. 사실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압구정 이 아파트 거래만 지금 50건이 넘어가지고 네. 올해 들어가지고 지난해 전체 거래액을 아예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비슷하게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이나 여의도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대규모 12,000세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까지도 계속 이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장주 네. 아파트로서 이제 효과가 그만큼 좀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수십억 단위 아파트 얘기 나오면 야 이게 뭐 내 얘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긴데 싶은데 이게 또 돌고 돌아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아이고 뭐 난 사지도 않는데 뭐 이거 뭐 얘기 들어도 뭐 무슨 소용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아파트의 이제 가격 결정 구조가 거래량이 그렇게 막 빈번하게 물건 사듯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큰 대장주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이하로 평가받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는 이 키 맞추기가 계속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의 뉴스 같아도 조금 주의 깊게 이제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심리니까요. 네, 좀 맞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빠삭한 경제 MBC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